갑상선암, 자궁경부암과 함께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암으로 꼽히는 유방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지난 20여 년간 5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엔 폐경전, 40대 이하 젊은 층의 발병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 유방 조직은 소엽과 유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두 군데에 생기는 암을 유방암이라고 말하고 침습 정도에 따라서 상피내암과 침습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최근 유방암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젊은 연령에서도 증가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방암은 초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예후가 좋지만 발견이 늦어질 경우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외과 김동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의 주제가 이제 유방암입니다. 이제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어떤 암인지 평소에 알고 대비를 해야 또 잘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방암 어떤 질환인지 먼저 짚고 시작을 해볼게요, 교수님. 네. 유방암이란 말 그대로 유방에 발생하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을 의미합니다. 그 유방 조직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유선과 유선 조직을 지지하고 있는 지방과 결체 조직 그리고 림프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선 조직은 유즙을 생성하는 소엽 그리고 소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엽이라는 게 유즙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네, 맞습니다. 그 만들어진 유즙이 통과하는 통로가 유관이라는 거죠? 네. 네,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고 하면 그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 발생하는 암을 말합니다. 그 유관의 상피세포가 이미 악성화가 되었지만 정상적인 유관 또는 소엽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를 상피내암, 쉽게 말해 연기암이라고 하고 더 진행해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침범한 경우를 침윤성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상피내암이면 어디에 국한돼 있는 암일까요, 교수님? 이미 상피세포가 악성화가 되었는데 그 유관 내에만 존재할 때를 연기암이라고 이야기를 유즙이 합니다. 흐르는 유관에만 발생하는 암을 상피내암? 네. 그러면 침윤성 암은 어디까지 침윤이 된 침윤성 건가요? 유방은 그 유관 밖으로 완전히 뚫고 나온 상태부터 침윤성 유방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즙을 생성하고 운반하고 분비하는 기관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을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방암은 여성들에게서 가장 많이 좀 발생하는 암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연령별로 어느 정도는 좀 발생을 하고 있을지 비율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유방암은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0년도 상피내암을 포함한 유방암 환자 수는 6천여 명에 이르렀었는데요. 매년 증가해서 2021년 한 해 유방암 환자 발생자 수가 최초로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6배 정도 증가한 꼴인데요. 한국 여성의 유방암은 서구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특징적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의 발생 빈도가 점차 계속 늘어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고 또 한국 여성의 폐경 전 유방암 발생률이 폐경 후보다 낮기는 하지만 서구의 유방암에 비해서 폐경 전 젊은 여성 환자의 유방암이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성에게 맞는 유방암 조기 검진과 진단 치료에 대한 독자적인 치료법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살펴봐도 거의 지금 40대 중년 여성에게서 가장 많이 좀 호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연도별로 한번 유방암의 병기를 좀 따져서 한번 그래프로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네. 유방암 병기 중에 영기 혹은 1기 환자의 비율이 2002년도에는 38% 정도에서 점차 증가했는데요. 2021년에는 65%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건강검진 수검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병기가 낮을수록, 즉 조기에 발견된 경우에 치료가 좋고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조기 발견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네, 건강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유방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원인도 좀 한번 짚어볼게요, 교수님. 네, 유방암의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연관지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인자들이 작용을 하는데요. 유전이나 호르몬, 식이나 생활 습관의 차이, 그리고 이외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유방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원인들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유방암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게 좀 있을까요? 유방암 발생의 원인 혹은 증가 원인을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요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은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 즉 이른 초경이나 늦은 폐경, 네. 혹은 출산을 하지 않거나 30세 이후에 늦은 출산을 하거나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유방암의 고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반대인 경우 늦은 초경이나 이른 폐경, 모유 수유는 유방암의 위험성을 줄이는 예방 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 중에 폐경 후 비만을 들어주셨거든요. 네. 이게 비만이랑 또 여성 호르몬이랑 관련이 또 있잖아요. 폐경 후 비만도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일 수 있는데 폐경 후에도 비만 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폐경 후 비만이 있을 경우에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많이 나오는 걸로 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도 나온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럼 폐경 후에 비만이신 분들은 위험도가 훨씬 더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인자 중에 음주, 흡연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외에도 고지방이나 고칼로리 식사 등 서구화된 식생활과 그로 인한 비만 또는 그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음주나 흡연 또한 유방암 발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어서 알코올을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이외에도 장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 특히 현재 사용 중에 있거나 첫 아이 출산 이전에 20세 이하의 어린 나이부터 사용한 경우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6개월 이하의 모유 수유 이거는 어떤 건가요, 교수님?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생리 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또한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줄어들게 돼서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길고 많을수록 위험도가 훨씬 더 좀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유방암의 증상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제가 듣기로는요, 제 주변에도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증상이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유방암 증상이 없는 게 맞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사실 유방암은 많은 경우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통증이 없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 분비물, 특히 혈성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이 사진에서 보면은 분비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소에 그 유즙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투명한 색깔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그냥 지켜봐도 될 수 있지만 네. 사진처럼 혈성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유방암의 신호일 수 있으니 병원을 꼭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두에 이렇게 습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파젯병이나 특이한 유방암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을 하셔야 되겠고요. 유두가 이렇게 함몰이 되거나 아니면 피부가 이렇게 보조개처럼 들어가는 경우에도 유방암이 안쪽에서 당기고 있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의 증상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성들에게 유방은 수유 기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자 여성성의 상징이다.
그런데 고령층에서 유방암 환자가 늘고 있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30, 40대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다. 이런 까닭에 유방암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공포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초기 진단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요즘에 여기가 뭐가 만져지는 것 같아서 그 개인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혹시 유두 분비물이 있었나요? 예. 최근에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무슨 뭐가 나오기는 했어요. 이렇게 브래지어나 속옷에 묻어서 나오더라고요. 네, 분비물 색깔이 어땠나요? 약간 갈색 비슷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네, 가족 중에 혹시 유방 쪽으로 질환이나 유방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모께서 10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유방암이 진행되면 가장 흔한 증상으로 통증 없는 멍울이 만져지거나 겨드랑이에서도 멍울이 만져질 수 있다. 또한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잘 낫지 않는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 환자는 일단 혹이 만져져서 온 환자고요. 또 유두 분비물도 있었는데 혈성 분비물이어서 유방암이 많이 의심되는 환자였습니다. 바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단 혹이 크고 임파선 전이도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수술을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방암이 의심되면 유방 촬영술 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된다. 유방 촬영술은 미세 석회화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유방 초음파는 종양의 형태와 변화를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선 조직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병변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네, 수술하시고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술하고 일상생활 잘 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조금 욱신거리기도 하고 조금 가렵기도 하고 조금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수술 부위가 빨갛게 발적이 됐다든지 붓지는 않으셨나요? 떼어보진 않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겨드랑이 수술을 같이 하셨는데 팔 움직이는 거는 다 괜찮으신가요? 움직이는데 불편감도 없고 부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병기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종양의 크기를 비롯해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폐경 여부 등을 고려해 절제 수술이나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환자는 다행히 혹이 작을 때 발견돼서 유방 보존술로 수술이 가능했고 임파선 전이가 있어서 겨드랑이 임파선 곽청술까지 같이 시행한 환자입니다. 항암 치료는 받아야 되겠지만 기수가 높지 않아서 잘 치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방암이 초기일 경우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통해 치료가 진행되는데 수술 방법은 전체 유방을 제거하는 유방 전절제술과 절제하는 부위를 최소화하는 유방 보존술로 나뉜다. 과거에는 유방 전절제술이 많이 시행됐지만 지금은 유방 보존술이 늘고 있으며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도 조기에 발견했을 때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는 편입니다. 1기의 경우에는 90% 이상 생존율인 반면에 4기로 넘어갈수록 생존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본인이 느꼈을 때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검진이 상당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유방암은 수술 후 5년 생존율이 90%에 달할 만큼 예후가 좋아 흔히 착한 암으로 불린다. 하지만 암세포의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재발과 전이가 잘 일어나 꼬리가 긴 암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연령대에 걸쳐 발병하는 만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책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유방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증상인 경우가 굉장히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 자각해서 내원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환자분들이 유방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환자는 일단 유방 피부에 네. 진물이 나고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피부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방치하다가 그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에 특이한 평소에 없던 증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네.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지면 진짜 바로 검진을 받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들어볼수록 정기 검진, 조기 검진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진단법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병원을 내원하면 어떤 진단법들이 이루어질까요, 교수님? 네, 먼저 자가 검진이나 전문가의 시진과 촉진으로 유방암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유방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유방 촬영술을 시행을 해서 의심되는 석회화나 비대칭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 여성들은 치밀 유방이 많기 때문에 치밀 유방? 네. 그 어떤 유방이죠? 치밀 유방은 유방 조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 네. 유방 조직이 전체적으로 유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유방 촬영에서 놓칠 수 있는 종양을 초음파를 통해서 다시 관찰하게 되고 이외에도 유방 MRI 등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검사들로 의심되는 혹을 발견하게 되면 다음 순서로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진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방 촬영술. 내원하면 여성분들이면 다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방 촬영술은 저선량의 방사선으로 유방을 압박한 후에 촬영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진에서 네. 보이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밀 유방인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불필요한 추가 검사를 해야 하거나 유방암이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저 하얀 게 그 말씀하신 유방 조직 네, 맞습니다. 그건가요?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보다 선명한 고화질의 영상을 보다 적은 선량으로 얻게 되었고 네. 디지털 유방 촬영술이 도입되면서 50세 이하의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들도 좀 더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진에서처럼 상피 내암이 미세 석회화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네 번째 사진에서처럼 지방으로 많이 대체된 유방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이렇게 정확하게 발견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독 검사로는 가장 효과적인 선별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선별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보기에는 아직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행할 수 있는 영상 검사가 유방 초음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덧붙여 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방 촬영술로 부족한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초음파의 역할은 지방형 유방보다 치밀 유방에서 더 중요한데요. 네. 초음파를 통해서 정상 유방과 실질, 지방, 실제 유방암까지 다양한 원인을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의 전이성 림프절도 초음파로 감별할 수 있어서 유방에 있는 혹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영상 검사입니다. 네. 네, 지금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이 유방암이고요. 아, 저게 다 이렇게, 유방암이에요? 네, 이분은 조금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네. 온 경우고 이쪽은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이 전이된 경우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유방 초음파를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이게 악성인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하잖아요. 조직 검사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초음파나 촬영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의심스러운 소견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로 경피적 생검을 시행하게 되는데 피부를 통해서 병변의 일부만을 채취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피적 생검의 중요성은 악성으로 진단될 경우에 좀 더 계획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네. 양성으로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소를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술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초음파로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는 초음파 가이드하에 총생검을 실시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상피내암 같은 경우에는 종종 미세석회화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데 그 미세석회화는 초음파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촬영술을 이용을 해서 생검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직 검사 후에 조직을 떼어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전이가 약간 의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신 영상 검사를 좀 찍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유방암이 일단 경피적 생검으로 진단된 이후에는 정확한 진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신 촬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뼈 스캔이나 펫CT 등을 통해서 전이가 있는지 유부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 뼈 스캔에는 사실 지금 전이가 없는 환자의 사진을 가져온 거라서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고 저게 이제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 펫CT에서는 유방에 암이 발견이 되고 있고 네.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전이된 것으로 보이고 저 있습니다. 검은색이 지금 악성 종양인 네. 거죠? 펫CT를 통해서만 전신 검사상의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펫CT가 피폭량이 많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펫CT 이외에도 저선양으로 가슴 CT를 사용해서 네. 흉부에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전이가 있는지 유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전이가 되면 보통 어디로 좀 많이 전이가 되나요? 대부분 유방암에서 제일 종류가 많은 것이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 많은데 네. 호르몬 양성 유방암은 뼈로 전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뼈 사진을 거의 찍게 됩니다. 뼈로 가장 많이 좀 전이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유방암의 전신 검사 영상 소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방암 확진을 받으면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병기는 어떻게 나누는 기준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관 내에만 위치한 영기암인 상피내암부터 종양의 크기와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에 따라서 1기에서 4기로 구분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병기가 낮을수록 생존율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기는 그러면은 영기 때 발견하면 그냥 다 거의 100% 생존율을 보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암이라고 할지라도 네. 재발이나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거의 이제 유방암과 비슷하게 치료를 하고 동일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확실히 2기까지는 생존율이 거의 91%가 넘네요. 그러니까 네.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생존율이 올라간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정기검진,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유방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교수님. 네. 하나씩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유방암은 수술적 치료부터 수술 전후의 항암 치료, 그리고 발현되는 수용체에 따른 항호르몬 치료와 표적 치료, 그리고 유방 보존술을 했거나 진행 정도가 심한 경우 시행하는 방사선 치료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수술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수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유방암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유방수술과 겨드랑이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크기나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유방의 일부를 살릴 수 있는 보존술을 시행하거나 보존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겨드랑이 전이가 수술 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도중 감시 림프절 생검을 시행해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유방암의 수술은 두 가지다. 유방 수술과 겨드랑이 수술 두 개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방 수술이 이게 전체를 절제하는 것도 있고 부분만 절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안타깝지만 유방 보존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유방암이 상대적 크기가 매우 커서 유방 보존술의 미용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거나 임신 중에 발생한 유방암으로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악성 의심 석회화가 유방의 넓은 범위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경우 또는 보존술을 시행하고 절단면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 자른 면에서 암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방을 보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혹시나 영기 상피내암인데도 저렇게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상피내암은 영기암이긴 하지만 네. 그 석회화가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유방 전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약간 더
많이 많군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법이 병기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유방 수술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으로는 아까 이제 유방 수술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유방 수술이 있고 이제 겨드랑이 수술이 있었습니다. 네. 이 겨드랑이 수술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네. 유방암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림프절 전이 정도가 유방암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에 따라서 보조 항암요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에 따라서 국소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겨드랑이 방사선 요법을 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수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겨드랑이 림프절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깨와 팔 부위의 감각 이상이나 팔의 림프 부종 또는 어깨 운동 장애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감시 림프절 생검을 먼저 시행을 해서 림프절 전이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감시 림프절은 쉽게 말해서 원발 종양에서 배액되는 림프절이 림프액이 림프절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림프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성 종양에서 가장 가까운 림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암이 전이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처음으로 전이가 되는 림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수술할 때 생체 염료를 주입해서 감시 림프절을 겨드랑이에서 찾아내고 거기를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전이 여부를 수술 도중 확인해서 겨드랑이 수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는 뭐 곽청술이라고 해서 림프절을 그냥 싹 다 이제 긁어내는 수술법이 네. 유행. 감시 림프절이 사용한 것도 꽤 오래되긴 했는데요. 네. 감시 림프절이 사용이 되면서부터 불필요한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술이 줄어들게 된 거죠. 네. 네, 예전에는 영상 검사만으로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 여부를 파악을 했고 네. 새침흡인 검사로도 겨드랑이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네. 만약에 의심이 되면 네. 무조건 겨드랑이 임파선 그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생기고 환자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 생기면서 네. 생체 염료를 싸서 처음에 발견되는 감시 림프절을 수술 도중에 그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해서 네. 전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겨드랑이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네.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을 모두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감시 림프절에 암 전이가 없으면 네. 겨드랑이 임파선 절제술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좀 간단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수님. 네, 간단하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회복도 이제, 빨라지고.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겨드랑이 림프절 수술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유방 수술 중에 유방 전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를 다 드러내다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성 정체성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 재건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재건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유방은 여성의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재건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재건은 다른 조직을 이용해서 유방 결손을 채워주는 방법인데요. 등 근육이나 배 근육 등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인공 보형물을 사용해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의 형태나 촉감이 좀 더 자연스럽고 보형물의 사용보다 구축이나 합병증 발생이 적지만 수술 기간이 길어지고 다른 부위에 절개창이 생기거나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형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술이 간단하고 회복이 빨라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감염에 굉장히 민감하고 감염이나 구축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형물을 제거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방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부분에서 좀 효과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수술법 중에서도 미용적인 효과 더불어서 회복력도 굉장히 빠른 로봇 수술이 있잖아요. 네. 로봇 수술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유방암은 암 치료이면서 미용적인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 모든 환자들이 좀 더 흉터가 적고 네. 유방의 모양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수술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은 기존 절개창의 한 절반 정도의 절개창으로 유방 전 절제술과 재건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서 환자의 만족도가 큰 수술 방법인데요. 특히 로봇 화면으로 수술 필드에서 잘 보이지 않아서 접근이 힘든 부분도 보다 정밀하고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 수술의 수술법 중에 하나인 로봇 수술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아까 치료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항암 치료가 있었거든요. 이 항암 치료도 수술 전에 하는 게 있고 후에 하는 게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요, 교수님? 네, 항암 치료는 크게 수술 전과 수술 후 항암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수술로 모든 암을 먼저 제거한 뒤에 전신에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전이 된 암세포를 공격해서 재발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반면에 수술 전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유방암의 크기가 원래 컸거나 많이 진행돼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유방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 가능할 수 있게 하고 어느 정도 진행된 환자군에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시행했을 경우에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서 적절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에 이미 있을 수 있는 미세 전이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원격 전이를 줄일 수 있고 항암 치료의 효과를 직접 크기 비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하는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나 종양의 크기가 원래 컸던 경우, 네. 그리고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나 나이가 젊은 경우에 시행하게 되고 보통 3, 4주 간격으로 4회에서 8회 정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항암 치료에는 탈모나 구역 구토, 또 골수 억제 등의 심각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서 치료 도중이나 치료 전후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 환자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항암 치료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항암 치료의 과정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항암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인 경우에 받아본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에 받아볼 수 있는 게 이제 항호르몬 치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방암에서 발현되는 수용체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네. 유방암에서 발현되는 수용체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용체라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헐투 수용체입니다. 네. 항암 치료와 별개로 이러한 수용체의 발현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러한 수용체가 발현이 되는 유방암은 그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 종료 후에 호르몬 치료제를 5년에서 10년간 사용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폐경 전 환자는 타목시펜이라는 약을 사용하게 되고 네. 폐경 후 환자에서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치료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용체를 뭐 주입을 하면 그러니까 이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네. 작용을 해서 네. 수용체에 그 물질이 붙었을 때 이 네. 유방암이 더 쉽게 말씀드려서 네. 유방암이 더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암세포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면 말씀해 주신 대로 항호르몬제를 넣어서 더 이상 암세포가 커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게 항호르몬 치료제군요. 상당히 어렵네요, 교수님. 부작용도 또 있지 않나요, 교수님? 부작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폐경 증상이나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 골다공증이 심해질 수 있어서 그거에 관련된 치료도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법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치료법은 표적 치료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많이 좀 유행을 하는 치료법이라고 네, 들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방암의 표적 치료는 일반적인 항암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단점인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가리지 않는 비특이적인 약물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시키고자 표적화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암 치료가 정상세포, 암세포 모두 다 공격을 했는데 네. 표적 치료는 정상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만 공격하게 만들어진 네, 맞습니다. 치료제라는 거죠.
네. 네. 거의 20에서 25% 정도의 유방암이 이 허투 수용체를 발현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허투 과발현을 보이는 허투 양성 유방암은 다른 A형의 유방암보다 더 빠른 병의 진행 및 재발을 보여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허투 양성 유방암의 치료는 트라스트주맙, 퍼투주맙 등의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고 몇몇 부작용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래 사진이 그걸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물론 정상 세포에도 허투 수용체가 발현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암세포에서 허투 수용체가 과발현된 경우에는 조금 더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표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암세포만 표적 삼아서 치료해 볼 수 있는 네. 이 표적 치료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암은 검진을 도대체 주기를 어떻게 잡아야 하냐, 얼마 만에 한 번 받아야 하냐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떨까요, 교수님? 네, 유방암은 많은 경우에 무증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 유방암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0세 이후에서는 매월 자가 유방 검진을 하고 35세 이후에서는 2년 간격으로 의사에 의한 임상 검진, 40세 이후에는 1, 2년 간격의 임상 진찰과 유방 촬영을 권고하고 있고 네. 가족력이 있거나 특히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해서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유방암의 발생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예방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 발생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원인을 피하는 생활 습관이 유방암 발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비만은 폐경 후에 여성에서 유방암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특히 운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은 호르몬과 에너지 균형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정도의 운동을 지속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피해야 할 습관 중 하나는 음주인데요. 어떤 주종이든 하루 알코올 10g, 즉 맥주 250cc 이상을 섭취하게 되면 폐경 여부와 관계없이 10% 정도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너무 자주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가장 큰 요인은 여성 호르몬 노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출산과 수유를 좀 권장드리고 이외에도 장기간 호르몬 대체요법을 받은 여성, 특히 현재 사용 중에 있거나 첫 아이 출산 이전 20세 이하의 어린 나이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정기적인 검진이 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궁금증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청자 궁금증인데요. 며칠째 유방의 통증이 느껴집니다. 유방 통증이 있을 경우 유방암을 의심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어떨까요, 교수님? 네, 유방통은 다른 통증에 비해서 좀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유방통은 유방 클리닉을 찾는 여성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유방통이 생기면 제일 먼저 유방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물론 유방암의 증상 중에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암으로 인한 통증이라기보다 통증 때문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시적인 호르몬 변화나 스트레스도 유방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미세한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그냥 빨리 내원을 하시는 게 가장 네,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궁금증입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치밀 유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치밀 유방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오셨거든요. 네, 치밀유방은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유선 조직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져 있어서 작은 종양을 가릴 수 있는 밀도가 높은 유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치밀유방은 유방암에 걸릴 수 있는 빈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촬영술만으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 유방이기 때문에 초음파 등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유방입니다. 네.
자, 다음 시청자 궁금증입니다. 이 지인이 임신 중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산 이후로 치료를 좀 미뤄야 할까요? 하고 물어오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네, 임신기 유방암의 치료 목적은 사실 일반 유방암과 동일합니다. 다만 태아에 대한 부작용과 수유의 영향 때문에 몇몇 치료 방침이 제한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유방암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유방암의 병기, 그리고 예정 출산일 등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모의 의지와 선호도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암요법과 호르몬요법, 방사선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는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행히 항암요법은 임신 후반기에는 약제에 따라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염증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항암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경우에는 유산을 좀 고려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임신 중 발생한 유방암에서 임신 중단이 일상적으로 권고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방암과 관련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끝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저희가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볼 텐데요. 유방암은 네모다.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네, 유방암은 라이벌이다. 유방암은 라이벌이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라이벌은 이겨야 기분이 좋잖아요. 어머, 그래서 네. 우리 여성들의 아름다움을 빼앗으려고 하고 힘들게 네. 하려는 라이벌을 멋지게 이겨내자는 의미에서 유방암은 네. 라이벌이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라이벌이다.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정말 꾸준히 괴롭히는 암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이라도 뭔가 다른 증상을 보이거나 다른 변화가 보인다면 병원을 빨리 찾아가 보시는 게 가장 좋은 최선의 예방책이 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외과 김동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도 챙기고 건강도 업! 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입니다. 우리 몸의 컨디션을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눈이죠. 몸이 피곤하면 금방 충혈되기도 하고 또 붓기도 하고요. 과음한 날에는 눈이 침침하기도 한데요. 평생 우리의 동반자가 돼주는 우리의 눈! 앞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박기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과도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혹시 교수님은 어떤 전공이세요? 안과는 이제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완부, 그다음에 저처럼 녹내장, 그다음에 망막, 그다음에 소아사시, 그다음에 안성형 이렇게 크게 5가지 파트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진짜 전공 분야가 다양한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과 함께 이 건강한 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먹고 있는데 이 루테인 진짜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이 노인성 황반변성을 예방해 준다고 해서 요즘에 많이들 복용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황반변성을 막아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성 황반변성은 나이 관련해서 생기는 질환으로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양안의 중기 이후에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루테인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 루테인을 복용하여도 황반변성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루테인이나 지안자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식단으로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영양제나 보충제 같은 것을 통하여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식단이라고 하시면 제가 잘 알고 있는 뭐 눈에 좋다고 하는 블루베리 이런 걸로 섭취가 가능할까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 같은 경우에는 녹색잎 채소, 황색 과일 같은 것들에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디지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눈에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종종 눈 마사지기를 선물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이런 눈 마사지기 혹은 뭐 온열 안대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눈의 피로감을 좀 더는데 도움이 될까요?
우리 눈에는 윗눈꺼풀, 아랫눈꺼풀에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존재합니다. 기름샘이 하는 역할은 눈의 기름막을 분비하여서 눈물이 쉽게 증발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 마사지기나 그 온열 안대의 온열 기능을 사용해서 기름 분비를 충분하게 해주어 눈물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안구 건조증을 호전시키는데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눈 마사지기 같은 경우에는 눈 주변의 근육의 이완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서 붓기 등을 빠지게 하는데 또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눈 마사지기를 오래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압 상승의 위험이 있고 망막이 얇아져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망막 박리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저온 화상 등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정도를 사용하시는 게 이제 눈 마사지기를 잘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안경 쓰시는 분들 중에요. 그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청색광 렌즈가 좋다더라 이런 말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블루라이트 차단에 효과가 있고 또 청색광 렌즈가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나요? 블루라이트는 약 380에서 500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의 빛을 말합니다.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자연광에서 더 많이 존재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는 밝혀진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어두운 곳에서 장기간 이제 전자기기 작업 등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블루라이트가 수면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수면을 억제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눈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20 규칙을 지키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20pt에 있는 거리, 약 6m입니다. 6m에 있는 거리의 물체를 20초 정도를 바라보면서 눈을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안과 교수님들은 어떤 눈 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만의 이 안구 건강 관리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 특별히 관리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최근에 또 다른 눈 운동 중에서는 외안근을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뭐 여기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손가락에 이렇게 화살표를 하시고 네. 이제 끝을 바라본 다음에 고개는 움직이지 않고 눈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만 끝까지 최대한 바라보고 3초 정도 머무르고 다시 이렇게 따라와서 눈만 이렇게 움직이는 채로 3초 정도 그렇게 다시 한 다음에 위쪽 최대한 올려서 보시고 그다음에 아래로 보시는 이런 운동. 이제 원을 그려서 끝까지 본체로 한번 움직여 주시고 또 반대로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눈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저 지금 잠깐 따라했는데도 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약간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끝으로요, 교수님. 네.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하는 관리법 같은 거나 혹은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기기 사용들이 많이 늘어나고 어르신들도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근거리 작업, 즉 영상 매체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근거리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눈 깜빡임이 적어지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눈 깜빡임을 충분히 해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20분에 한 번씩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고 그리고 나서 영양제 같은 것도 이렇게 복용을 해주신다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께서 눈 관리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보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눈 관리 꾸준하게 잘 하셔서 100세까지 눈 건강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양대학교 병원 안과 박기석 교수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교수님이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 건강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